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전다방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역전다방의 진행자 MC노 노기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방 팀장입니다. 네, 방은희 팀장님. 안녕하세요.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3.1혁명과 임시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방 팀장님. 네. 주변에서 혹시 우리 역전다방 방송에 대해서 모니터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보고 네. 재밌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저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비판적인 목소리. 그러니까 입에 저도... 발린 칭찬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애정이 담긴 비판의 목소리 이런 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혹시 이제 날카로운 모니터, 네. 비판 이거 고쳐라 이런 거 없습니까, 방 팀장님? 저는 제 걸 들어보니까 네. 그 파일럿 방송 때는 또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얘가 정신을 못 차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의열단 때문에 업돼가지고 그렇죠. 그때는 제가 네. 녹음 상황도 별로 안 좋은데 너무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재밌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임시정부 지난번에 3.1혁명 할 때는 네. 또 애가 너무 또 그걸 또 진정해 보려고 다운 시키니까 또 그것도 또 별로더라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군요. 그러니까 사람 되게 기복 있는 사람. 어렸을 때부터 좀 감정의 기복이 심했습니까? 평상심 유지하시는 게 좀 어렵고. 네. 우리 조 작가님은 주변에서 모니터 해주시는 분들 없습니까? 네, 저도 좀 몇 분한테 들었는데요. 네. 좀 나아지고 있다. 천천히. 우리 방송이 좋아지고 있다. 제가 나아지고 있다. 우리 방송의 중심이 조 작가님이기 때문에 조 작가님이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곧 우리 방송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별다른 일들은 없으셨고요? 네? 저는 좀 그동안 안 좋은 일이 있었어가지고. 왜요? 제가 이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진의 사무국장이었잖아요. 네네. 2015년에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어요. 국정교과서가 위헌이다. 이것을 이제 판결을 해달라. 근데 2015년이었으면 이제 한참 싸울 때였거든요. 그때 그렇죠. 거의 매주 범국민 대회를 하고 그때 청구인들을 이제 잔뜩 모아서 저희가 헌법재판소에다 그걸 청구를 했어요. 국정교과서는 위헌이다. 이거를 좀 판단을 해달라.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지난 3월 29일에 판결을 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껏해서 이제 와서 판결을 내린 게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 국정화 고시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했다. 즉, 뭔 말입니까 그게? 이제 그거가 위헌이다 아니다를 굳이 얘기해서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국정화 교과서가 이제 폐기가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각하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근데 저는 기사를 봤을 때 약간 좀 이미 폐기가 됐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논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에너지의 낭비다. 이런 식으로 들리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권리구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권리구제에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질서 수호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합헌이든 위헌이든 여부를 가렸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도 뭐라고 얘기는 했냐면 사회가 혼란스럽긴 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개정이 됐어. 그러면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에 우리 사회에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즉 이 얘기는 국정교과서와 같은 또 이런 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시 정권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어서 또 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들고 또 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거가 없죠, 그거는. 네.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2014년에 경찰 물대포에 직사살수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헌법 소원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면 근거리에서 물포 직사살수라는 기본권 침해가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그때 내린 적이 있어요. 역시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랬으나 어떻게 됐습니까? 1년 뒤
2015년 11월에 결국 직사살수된 경찰 물대포 맞아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결국 헌법재판소의 각하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스스로가 알아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애초에 존립 자체가 1987년에 우리가 그렇게 민주화 항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때 완전 판결 듣고 좌절해가지고 저 한참 제 좌절보다는 지금 표정 보니까 완전 분노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 제가 기자회견하는데 헌법재판소 해체 피켓을 들어버렸지. 사진 봤습니다. 혼자서 헌법재판소 해체라는. 아니 이거는 자기네들의 존립 근거가 없는 거. 이거 해체해도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네. 사실은 그동안에 사실 눈치 보고 여기저기 재고 있다가. 이건 완전 비겁한. 그렇죠. 비겁하네요. 네. 우리 방 팀장님이 느끼는 분노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제가 진짜 헌법재판소에서 그날 판결 딱 듣는 순간 거의 이제 불 싸질러 버리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 매국노의 반민족 행위, 찢기고 밟히고 쓰러지고 창살 없는 감옥을 견뎌왔던 우리의 아픈 역사.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록해야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만듭니다. 한성의 역사관, 진실의 역사관, 식민지 역사박물관 건립에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오늘 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조 작가님, 이제 5월부터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또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다룰 단체 레지스탕스 어떤 데입니까? 역전다방에서 일제강점기의 그 비밀 결사들 레지스탕스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2주에 걸쳐가지고 최초의 비밀 결사 단체 신민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비밀 결사 단체 신민회. 네. 그럼 먼저 우리 방 팀장님께서 신민회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뭐 교과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신민회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나 뭐 역사 상식 사전을 보면은 안창호 또는 이제 안창호에 이제 한 명 정도 더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양기탁 이런 어떤 민족 인사나 뭐 외국지사들이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해서 1907년에 조직한 항일 비밀 결사 단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이 되죠. 우리 조 작가님이 이제 역전다방에서 좀 더 다른 얘기를 우리가 풀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조 작가님? 네, 오늘은 신민의 결성이 어떻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그 진행 조직 과정 이런 걸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신민회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 어떤 국가를 설립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 그 다음에 신민회의 독립운동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민회가 만들어지는 시기를 그러면 1905년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1905년부터. 1905년 하면은 을사득약을 강제 체결하고 이제 통감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을사늑약을 세우기 전에 사실은 이거 외교권을 박탈한 거잖아요. 근데 외교권을 박탈하려면 그 도장만 찍어갖고는 안 되는 거고 조약만 맺어갖고 되는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이 이걸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늑약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영일동맹, 제2차 영일동맹 해가지고 영국이랑 조약을 맺어서 한반도는 우리가 갖겠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는 가스라 테프트 미락이라 해서 가스라 테프트. 네, 가스라는 외상하고 테프트라는 국무장관. 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필리핀은 안 건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너네는 필리핀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 가질게.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고종이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 안 찍고 왜냐면 끝까지 이제 그 조약에다가 도장 찍으라고 그랬는데도 안 찍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자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잖아요. 그렇죠.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이 고작 도장을 안 찍는 거 그거밖에 없었을까요? 이런 헌법재판소 같은. 그래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유림. 네, 유림. 상소문을 냈습니다.
계책을 먼저 정하지 않고 전전긍긍하다가 비록 폐하께서 윤허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끝내 나약하고 용렬한 태도를 면치 못하였고 비록 참정이 굳게 거절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봐야 가짜를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황실의 보존과 안녕이라는 그들의 말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폐하께서는 박재순 이하 여러 역적들의 죄를 어떻게 보십니까? 명나라 의종이 사직을 위해 순국한 의지를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1907년도에 네. 그 헤이그 밀사를 고종이 보내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고종이 강제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네. 강제 폐위를 당하게 된 거고 이거에 이제 이어가지고 곧바로 일제가 한일 신협약, 그러니까 정미 7조약이라고 부르는 그걸 해가지고 군대를 해산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뭐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끝장나는. 네네.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네, 무너지는 거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신민회라고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아, 드디어 신민회가 나왔네요.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가 조직되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한번 좀 이렇게 훑어봤네요. 그러니까 뭔가 온건하고 보수적인 단체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일제. 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제 조직이 돼서는 어렵겠다. 드러나 있는 단체는 아무리 온건한 노선을 취해도 일제에 네. 뭔가 탄압이 막 들어오기 그렇죠. 때문에 반일 운동을 하는 순간 해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밀 결사로 갈 수밖에 없었다. 네. 네. 그러면 이때는 이 비밀 결사를 만들겠다고 일단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좀 많은 걸 걸고 시작을 했겠네요. 거의. 그렇죠. 이제 일본하고 본격적으로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비밀 결사가 됐겠죠. 네. 그럼 어떻게 조직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신민회 조직을 얘기를 하려면 제일 먼저 그 미국에 있었던 미국 본토에 있었던 공립협회라고 하는 한인 단체가 있어요. 네. 이 한인 단체가 190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성장을 거듭해가지고 수천 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하면서 굉장히 큰 단체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단체가 1907년 1월 달에 전체가 다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때 통일연합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통일연합기관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해요. 엄청 큰 그렇죠. 거대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대 프로젝트. 아, 그래요? 네. 통일연합론이 뭡니까 근데? 그 통일연합론은 통일연합론은 이 망국에 처한 위기에 처한 그 대한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다 똘똘 뭉쳐야 된다. 국내외를 그렇죠. 다 통틀어서. 그렇죠. 국내를 다 통틀어서 한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다가 조직을 다 만들고 그 조직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통일연합을 해서 통일연합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네요. 네? 조선, 일본, 처음 계획은 조선, 일본, 만주, 연해주까지 한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다가 조직을 만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시작해서 쭉. 그렇죠. 미국에서 시작해서. 미국에도 이제 하와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까지 연결이 돼요. 이야. 멕시코. 그다음에 이제 본토, 미국 본토인 북미까지 해갖고 그렇게 묶어서 조직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 대한신민회를 발기해서 이제 신민회 총본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리버사이드에서 이제 대한신민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자기네는 원래 공립협회잖아요. 네. 공립협회인데 대한신민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독립운동 단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를 만들고 이거의 지부를 처음에 뭘 만드냐면 조선회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와야 조선으로 되겠네. 사람을 보내죠. 누굽니까?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네. 그러니까 기존의 안창호 선생에 대한 이미지는 교육운동가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온건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초기의 독립운동을 사실상 주도한 분, 가장 앞장서서 주도한 분은 안창호 선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독립운동 1세대. 그렇죠. 독립운동 1세대이면서 초기에 조직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직들이 이후에 이제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씨앗을 네, 뿌려 그렇죠. 주셨던 분. 네.
하여간 이 신민애와 안창호 선생은 때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1907년 2월 달에 기구를 했고 그다음에 공립협회는 뒤이어가지고 이 사람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안창호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제 간 거거든요. 네. 네, 스스로 가서 자기가 먼저 모범적으로 가서 조직을 하려고 했고 그 뒤 이어가지고 속속 그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때 이강, 임치정, 그다음에 이재명, 이교담 이 정도는 한번 좀 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사람들. 네. 이강, 임치정, 이재명, 이교담. 그리고 이제 이 안창호가 들어오면서 일단 먼저 일본부터 들려요. 일본부터 들려가지고 한인 유학생들을 만나는데 이 유학생한테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감동스러운 애국 연설 이걸 해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연설을 아주 잘하셨나 보죠. 연설 잘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게 뭐 어떤 육성 이런 게 남아 있는 건 없을 거 아닙니까? 육성은 안 남아 있고 그때 네. 당시를 그 내용을 기록한 그 연설문. 기사들, 네, 연설문들이 그대로 이제 채록이 돼가지고 그 각종 그 잡지 같은데. 실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들렸다가 조선으로 와가지고 서울하고 평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연설을 하고 댕기세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연설하면서 사람들 막 만나고 댕기고. 네. 좀 그만 좀 댕기시고 네. 좀 이제 다니셨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런 이제 공개 활동을 와 통해서 이제 막 얘기해도 막 이제 귀등으로 들어요 그냥. 예? 와 예전에는 이런 저는 얘기하면은 계속 댕기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인의 자유니까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주요 활동이 강연, 연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셨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매일신보 사장 이때 안창호가 만나신 분이 네. 대일매일신보 총무였던 양기탁 네. 이분을 만나가지고 신민의 얘기를 꺼내는 거죠. 내가 이런 비밀 결사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죠. 처음엔 잘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신민회를 왜 비밀 결사로 만들어야 돼? 공개 운동, 애국 계몽주의 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개 활동을 더 중시하니까 네 이걸 비밀 결사로 꼭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출신 성분이 네. 좀 부유한 집안 출신들 아닙니까? 지식인들이죠. 부유하다기보다는 지식인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그 시대에 어느 정도는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잃을 게 있는 사람. 네, 그렇죠. 잃을 게 있는 사람들.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밀 결사 이런 거는 조금 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비밀 결사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 거에다가 이제 뭐냐면 입헌공화국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군주가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은 상태에 황제가 있는 상태에 입헌공화제를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이 당시로서는 급진적인 거죠. 그렇죠. 민주공화정이 아니어도 입헌공화정만이어도 상당히 진보적인 급진적인 생각이었다. 완전 네. 완전 급진적인 거죠. 네. 지금 왕을 없애자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좀 지체가 됐는데 정미 7조약이 딱 체결이 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대한자강회가 딱 해산이 되고 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이 된 거죠. 그렇죠. 고종이 폐위가 됐잖아. 고종이 폐위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왕정을 유지하려고 해도 안 할 수 되네. 없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죠. 그런데다가 공개 조직이었던 대한자강회가 딱 해산되고 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비밀 결사로 갈 수밖에 없다. 제대로 독립운동하려면 국권 회복 운동하려면 비밀 결사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근데 이 안창호 선생이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신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공개 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네. 강연도 많이 하고 연설도 많이 하고 많은 네. 사람들도 만나고. 네. 그 당시에 당국에서 뭔가 미행 같은 게 많이 붙었겠네요, 진짜. 요시찰 인물이지. 감- 이게 감시. 이제 자료로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요시찰한 그 보고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안창호 선생이 화장실에 몇 분에 들어와서 몇 분에 나왔다. 몇 월 며칠 네. 평양을 방문했다. 평양에 가서 무슨 연설을 했다. 그 내용의 연설 내용은 이러했다. 군중이 몇 그리고 명이 모였다. 네. 평양 그 감사에 그때 이시영이 네. 평양 감사였거든요. 네. 그 유명한 이시영 선생. 네. 그래서 신흥무관학교에? 관아에 들어가서 이시영을 만났다. 아, 요담을 했다. 그 뒤에 비밀. 들어가가지고 요담을 했다. 그건 못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뭐 도청 기술은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분을 얘기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그때 누가 들어갔는지. 그것까지 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때 만났던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신채호, 신채호 선생. 그다음 박은식 선생도 있고, 그다음 상동교회 목사였던 전덕기라고 하는 분. 잘 모르겠네요. 이분. 네, 이분 때문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전덕기 상동교회 목사. 출신자들이. 그래요. 네. 상동교회 지금까지도 네, 저거예요. 상동교회 출신자들이 독립운동가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네. 운동 초기 많이 해요. 독립운동. 그다음에 이동영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회영, 이시영 형제. 이 전재산 네, 나중에. 이게 바친 분으로 유명한 그렇죠. 분 아닙니까? 네네. 그 분들이 다 이때 만나가지고 신민회를 같이 하게 된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그분 이동희. 아, 이동희.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그 말하려고 그랬는데, 대한제국에서 이제 무관으로 활동했던 이동희, 이갑, 이런 분들은 군사 지도자였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도 다 같이 했고, 유동열도 그런 분이고, 그 다음에 평양도 자본가 출신 장사했던 이승훈이라는 분 활동했고요. 뭐 이런 분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네. 신민회 결성이 이제 조금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까? 네, 이제 국내 조직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었죠.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주와 연해주까지 이제 확장이 되는데 만주와 연해주로 갈 때는 사료로 보면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아요. 그럼요. 그냥 공립협회 지부로 갑니다. 그래서 공립협회 지부로 뭐냐면 각각의 이제 설립을 하는데 1907년 12월부터 몇 개가 설립이 되냐면 8년 9년까지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네. 하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16개 지회 그다음에 만주에 8개 지회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걸 묶어갖고 지방총회라고 하는 묶는 단체 총괄하는 단체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연해주 만주까지 이제 세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불과 2년 사이에 이 정도로 성과를 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24개 지회. 그리고 이제 이걸 성공하기 위해서 계속 물량 투여.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재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강이라든지 아까 이강이라는 분이 아까 따라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안창호 하고 이어서 같이? 딱. 근데 이분이 딱 따라 들어와가지고는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신민회 만들고 그다음 신민회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만주로 가는 거예요. 네. 만주로 가고 또 연해주로 가서 계속 조직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금이 네. 그래도 조금 자금이 풍부했나요? 이 정도로 2년 사이에 이 정도의 조직을 만들려면 네. 자금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 북미에 네. 그 공립협회 회원이 수천 명에 달했기 때문에 아 맞다 아까 약 3천 4천 명 이상. 이분들이 대부분 한인들이 1902년부터 노동 이민을 가신 분들이에요. 애니깽. 네. 뭐. 그래서 하와이의 사탕수수밭에 가가지고 1년 계약 내지는 2년 계약으로 가셔가지고 의무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의무 노동하고 이제 하와이에 계속 남을 분은 남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본토 미국으로.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뭐 샌프란시스코나 그런데 가가지고 또 생활을 하는데 이분들 뭐 하는 일이 세탁업. 우리 지금도 미주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세탁업하고 그다음에 잡일, 청소 뭐. 네, 청소 잡일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서 그 돈을 조금씩 모은 돈을 쪼개서. 뭐냐면 독립운동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옥 같은 노동 끝에 얻은 소득을 조국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립운동사를 보면 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그 자금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승만이 중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악인 열정 같은 거 해가지고 예? 네. 네, 한국 근현대사에 좀 나쁜 인간들 해갖고 좀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네. 악행들을 알아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그렇죠. 어떤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인간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선구안 같은 걸 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연구소하고 팟캐스트를 하면 말이죠. 틈만 나면 친일 인명사전. 예. 훌륭한 성과죠.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2년 사이에 이 정도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그 자금의 바닥에는 미주에 있는 한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네. 미주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만주로 들어오고 연해주로 갔던 네. 그 조직가들이 있었던 거죠.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신민회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신민회는 일단 이 전제 정치, 황제가 있는 정치, 네. 이 정치를 굉장히 비판 많이 했어요. 관리가 막 그 권세를 막 쓰고 뇌물을 막 받고 그다음에 인민은 막 잘 모르는 상태로 막 부패에 찌들고 그런 상황. 그다음에 법률은 제대로 막 굴러가지 않고 법대로 되지 않는 사회. 그다음에 선비는 공허한 글에 빠져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실제는 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상인과 공인들도 허식만 쫓아가지고 실제 어떤 그런 물산을 장려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어떤 정치 문화 어느 하나 진보하지 못한 사회, 이렇게 조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이런 대한제국은 권력의 압제만 남아있는 나라다. 권력자는 그 권력으로 동족을 억압하기만 하고 더 큰 권력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국가와 민족을 팔아치울 수 있는 자들로만 남아있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막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적폐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네. 네. 조선시대 말기가 완전 또 문제가 많았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입헌공화제가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고 네. 국민을 좀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신민인 거죠. 그렇죠. 신민. 네. 새로울 신의 백성민. 네. 그래서 맞습니까? 네. 새로운 민이 통일 연합해서 새로운 자유 문명국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신민회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독립을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건가요? 어떤 방법? 이게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이분들은 얘기한 게 뭐냐면 독립전쟁 준비론입니다. 저는 여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창호 선생이 독립전쟁을 준비했었다. 네. 이 얘기를 부끄럽지만 처음 들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물론 이제 끄트머리에 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네. 대체로는 그냥 그 활동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무슨 학교를 세우고 뭐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뭐 주로 이제 교육 그다음에 뭐 산업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에서 실력 양성 요걸 목표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교과서에선 기술되니까 되게 이제 애국 계몽 쪽으로 많이 그렇죠. 느껴졌는데 맞아요. 알고 보니까 독립전쟁을 준비했다. 네. 근데 이제 준비가 너무 길지 않았나. 근데 이 준비론의 약점은 네. 준비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준비를 끝나는 시점을 누군가가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결정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10년 이제 준비하고 비판을 10년이 되는 그날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게 없고 네. 준비가 이제 완벽하게 갖춰지면 5년 준비 완벽하게 하고 뭐 기한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렇죠. 준비만 그런 하고 약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전쟁을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1907년에 얘기했다는 건 굉장히 선진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뭐냐면 평가하고 싶어요. 네네. 네. 이분이 연설했을 때 연설문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아, 네. 평양에서 연설하신 건데요. 안창호 선생이 1907년에 네. 평양에서 한 연설입니다. 금일로 우리나라를 침해하는 강국과 전격 개전하여 국권을 회복할지니 제군은 우리의 개전설을 듣고 현재 병력이 미약하고 군함과 대포 등이 부족하니 무엇으로 개전할까 의아할 터이나 러일 전쟁을 보라. 그 선전포고는 비록 2, 3년 전이나 그 개전 준비는 38년 전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으리요? 38년 전에는 일본도 야만 미개국이라. 다행히 그때 2, 3인의 학생이 미국을 유학하여 점점 학업과 지식을 잃어 멀리 동양의 형세를 내다보니 만약 러시아를 격퇴하지 못하면 자국의 보존이 어려울 것이라. 이런 이유로 개전을 준비한 지 38년이 경과하여 필경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으니 제군은 이 사실로 보아 금일로 맹세하고 개전을 준비할지어다. 너무 길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38년이면은?
그러니까 이걸 약간 예로 드셨긴 했지만 그렇죠. 너엘 전쟁. 예를 들긴 하자는 건 했지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자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예를 든 걸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 정도로 길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좀 길게 작게 얘기를 하신 네, 것 좀 같네요. 길긴 하죠. 예. 예를 든 것이.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사실은 이때 좀 늦은 감은 있어요. 1907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네. 사실 우리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망국이 거의 보이는 시점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절망을 하고 있지 말고 절망만 하고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게 갑신정변 때 1884년이죠. 네. 1884년 정도에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면 우리도 충분히 뭔가 할 만했었죠. 빼앗기지 않았을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안창호 선생이 너무 어렸죠 그때는. 네. 독립전쟁 준비론이 나왔던 게 네. 1906년 무렵에 미국하고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나빠져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이민 문제, 이민을 금지하는 법안을 막 미국 네. 쪽에서 내면서 이제 그렇게 막 갈등을 빚고 또 만주를 에서의 그런 만주 경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이 막 충돌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미국하고 일본이 막 그 사이가 나빠지니까 미주에 있던 한인들은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전쟁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가 우리가 독립운동을 벌일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국이랑 같이 힘을 합치자는 건가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싸울 때 우리가 이제 독립전쟁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러면은 일본이 우리를 100%로 대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과 전쟁하는 전력이 중이니까. 손실되고 그렇죠. 있을 때 치고 예, 예. 들어가자. 좋은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사실은 45년까지 끝까지 가요. 강대국끼리 서로 싸울 때 우리가 독립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그 전략, 그 생각이 이 사실은 45년까지의 주요한 우리나라 전략이 됩니다. 네. 사실 이거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정책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못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게 되잖아요, 늘. 네? 몇 골 차로 이겨야 네, 네. 올라가고 탈락하고. 네. 얘가 좀 이상하네요. 네. 그 미일 전쟁설이 양산이 되고 난 다음에 1907년에서 8년에 이제 의병 전쟁이 되게 커지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의병 전쟁에 대해서 이제 애국 계몽주의자들이었던 이런 그 신민의 사람들도 네. 드디어 이제 의병 전쟁에 대해서 긍정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의병 전쟁에 기대감을 품고 독립 전쟁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08년 이후에 이제 의병 전쟁이 다시 축소가 되면서 이제 이제는 해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고. 국내에서 네네네.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신민의 새로운 전략이 되는 겁니다. 네. 신민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도 좀 한번 살펴보죠. 네. 네, 신민회는 중앙하고 지방 조직이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중앙에는 총감독이 양기탁, 그리고 총서기가 이동영, 집행원 안창호 이렇게 해갖고 안창호 이분이 꼭 자기는 좀 뒤로 가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앞세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앙 조직을 만들었고 지방 조직으로는 지금 백범일지에 남아있는 것만 있는데 백범일지에 보면 서울이 양기탁이 대표로 있었고 평안남도는 안태구, 평안북도는 이승훈, 황해도는 이제 김구 자신이 책임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 결사니까 네. 비밀 결사는 점조직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확실하지 않은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거 일기니까. 근데 백범일지가 자기가 이제 아는 한도 내에서 이제 기록을 한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네. 그러니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보안을 위해서. 네, 이 정도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아, 예. 네네. 이 정도는 알았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전 시기에 이분들이 다 대표였느냐? 그렇지. 네. 그거는 아닐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건 아닐 수 있고. 그다음에 안창호가 30 몇 년도에 붙잡혀가지고 네. 그 신문을 봤거든요. 일제 신문을. 네. 그 신문을 받을 때의 기록에 의하면 약 1910년 당시에 총 회원이 300명 정도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오인 사건 때 이 신민의 조직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당시에 수사 책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개월 이상 행동을 같이 해서 관찰을 하고 의지를 확인한 후에야 회원을 만들어줬다. 그다음에 회원이 된 다음에도 그 신민의 진 면목을 알기까지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 결사니까 네. 보안 유지가 생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검증은 필요하죠, 당연히. 이 증언을 보시면 밀정이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일정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밀정이 들어갔을 것 같은 증언이에요. 보시면 수사 책임자가 어떻게 1년이 건다고 아시겠어요? 그죠? 1년이 된다고. 그렇죠. 누군가 들어보내서 이제 이 정도 1년 캔 정도 거죠. 거기서 네. 있었구나. 정보를 캔 거죠. 이 아니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게 회원이 되기 위해서 담력 시험도 하고 뭐 이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는 해. 어떤 식으로 담력 훈련을 한 다음에 아 그래 너는 회원될 자격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지. 이분들이 이 체력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그 마치 체육을 군사훈련 하듯이 그렇게 막 했다 그래요. 그런 훈련을 했다는 얘기는 신민에도 우리가 전에 다뤘던 의열단처럼 어떤 의열투쟁 이런 걸 했다는 얘기인가요? 요인 암살이나 뭐 폭파 이런 걸. 독립 전쟁을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독립 전쟁을 위한 어떤 군인, 군사. 예, 군인처럼 그런 강건한 몸을 가진 청년들을 좀 키우고 싶었던 거죠. 신민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짚어보죠. 그 신민회는 비밀 결사였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무슨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의열단도 뭐 비밀 결사잖아요. 의열단도. 네네. 근데 우리가 많이 알지 않습니까? 활동. 이제 그거는 공개되는 그 암살 파괴 활동을 했기 때문인 거고요. 네. 이때 신민회는 조직하고 있었던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막 조직을 하면서 대신에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활동, 교육 활동이라던가 식산 흥업 해갖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경영하는 활동 이런 것들은 드러나 있는데 이 비밀 결사로서 뭔가 했다 이런 건 사실 잘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럼 신민회 활동을 한마디로 공개 활동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교육 활동, 네. 청년 조직 활동,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했다는 것도 이제 자금을 모으려고 그런 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준비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민회가 비밀 결사고 그래서 이제 활동이 많이 안 알려져 있고 이제 공개적으로 교육 활동이나 출판 활동 뭐 학회 활동 이런 것들만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렇죠. 안창호 선생의 이미지가 그렇죠. 그런 온건한 시민 운동가의 이미지로 맞습니다.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드러난 네.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전쟁은 준비만 했잖아. 그렇죠. 하진 않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건 장기적인 활동이잖아요. 아까 38년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 활동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안창호 선생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흥사단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신민회와 흥사단도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흥사단이라고 안 했고 청년 하구회라고 하는 청년 하구회. 네, 그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흥사단의 전신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 청년 하구회 활동을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중국으로 가서 흥사단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하여튼 뭐 그 당시에 이제 1900년대에 안창호 선생은 진짜 전국적인 어떤 유명 인사. 네. 진짜 막 소문이 많이 나니까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그랬겠어요. 네네. 엄청나게 모였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일제도 주목을 해서 1907년 4월 무렵부터는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 보고서,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 보고서, 탐지 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밀정이나 그런 수사 요원들이 따라 붙었던 거죠. 주요 인사 동태, 네네. 동양 파악,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우리. 네? 박 팀장님. 통신 그거 다 털렸죠, 저. 아까 말씀도 하셨다시피 기밀 보고서에 진짜 아주 자세한 내용이 네. 담겨 있고. 네. 그러면은 그 일본 입장에서는 일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회유 대상으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완전 베일 선동가라고 딱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 일제에서 접근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토 히로부미가 안창호를 만납니다. 네. 야, 이토 히로부미면 정말 그 당시에 네. 국제 정세에도 관여할 수 있을 만큼의 거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사람의 머리에서 다 한국을 식민화하는 준비 막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책임자, 총책임자 역할을 원흉이죠, 하는 원흉. 그렇죠. 네, 거물이자 원흉인데 네. 이또 히로부미가 이 당시에 청년 안창호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30대 네, 정도죠. 청년 안창호를 만났다. 그럼 그만큼 일제도 안창호 선생을 중요 인물로 생각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그 회담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네. 두 분이 읽어주시죠. 저희가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상황극 같은 걸 많이 시키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제 그 안창호 선생과 이또 히로부미의 회담이에요. 1907년에 있었던. 네,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때 안창호는 29이었답니다. 29. 네. 네. 주요한이 쓴 안도산 전서 상권. 네. 네, 1990년에 나온 책에서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역시 제가 나쁜 역할 해야 되겠죠? 이또 히로부미? 네, 그래야 될까요? 왜 맨날 일본 사람 욕은 절 시킵니까? 아까 좋은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편집될 것 같은데? 자, 회담입니다. 이또 히로부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이상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일본을 열강과 각축할 만한 현대 국가를 만드는 것이요, 둘째는 조선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청국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 일본의 힘만으로는 서양 세력의 아시아 침을 막을 수 없으니 조선과 청국이 힘을 키우고 일본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지금 우리는 조선의 재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나는 청나라로 갈 것이다. 그대는 나와 함께 이 거대한 사업을 경영하지 않겠는가? 나와 함께 세 나라의 힘을 합쳐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세우자. 삼국의 친선이 동양 평화의 기초라는 것은 동의하는 바이다. 그대가 지난날 그대의 조국 일본을 혁신한 것을 치하하며 조선을 도우려는 호의는 감사하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 혁신하게 하라. 불행하게도 일본은 조선과 청국에서 인심을 잃었다. 이것은 일본의 불행이자 삼국 전체의 불행이다. 조선이 일본의 압제 밑에 있는 한 조선인은 서양 세력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일본이 조선의 주권을 깎는 한 조선이 일본에 협력할 것을 바라지 말라. 청국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있는 한 결코 일본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삼국의 불행한 사태를 그대와 같은 대정치가의 손으로 해결하길 바라노라. 와, 20대 29이잖아요, 이때 안창호 29. 선생이. 네. 60대 이또에게 29세에 불과한 안창호 선생이 와, 정말 기계가 느껴지네요. 네. 특히 저는 이 부분. 네? 그러니까 대정치가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대가 그대 나라 일본의 근대화를 한 걸 내가 치하한다. 사실 치하라는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내리는 거거든요. 예?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결국은 이게 우리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 혁신하겠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조선은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 혁신하게 하라. 내가 너를 치하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꺼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와, 대단합니다. 네네. 네. 29살에 방은희 팀장님 뭐 했습니까? 29세 때. 예? 안창호 선생님은 29세 때 이런 기계로, 예? 그 당시 아시아의 진짜 대거물 정치인과, 예? 그 제국주의자 앞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나 29세 당당하게.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안 해줬어. 나 만났으면 얘기할 건데. 제가 봤을 때 29세 때 우리 방은희 팀장이 이또 히로부미 만나잖아요. 안창호 선생처럼 이렇게 말로 안 합니다. 일단 원펀치 쓰리 강냉이. 그렇습니다. 네, 최소 중상이에요. 네,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정말로. 네. 네. 뭐 회담에서 뭐 성과가 없었겠네요. 그냥 평행선이네요. 네네. 그래서 회담은 사실 뭐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정도, 거기서 이제 성과 없이 끝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 이때 친일 정객 최석하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권력을 좀 확대해 볼까 하고 이제 안창호에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창호한테 민간 청년 내각이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안창호 중심으로 해서 내각 청년 내각을 하나 만들자. 이 최석하라는 인간의 어떤 그 속내 그거는 뭐였을까요? 자기의 권력을 이걸 통해서 안창호라는 사람이 유명하니까 자기는 그만큼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창호를 내세워서 청년 내각이라는 걸 세우고 그 청년 내각을 통해서 그 한일 합병을 하는데 그 내각이 좀 뭔가 역할을 하게 되면 자기가 그걸 주도한 거니까 일제로부터 뭔가 좀 떡고물을 얻어먹겠다. 일제가 어쨌든 뭐 안창호 선생을 경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계속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자기가 그걸 끌어들이는 공을 지가 세우겠다 이거지. 그렇죠. 최석하라는 사람도 진짜 재수 없어. 네, 박쥐 같은 인간이네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거절을 했겠죠. 네, 도산 선생이. 거절했습니다. 네, 거절을 했고 하지만 이 사람이 한 번으로 포기하지 않고 1909년에도 또 막 협박하고 이러면서 또 한 번 더 시도를 했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안창호 선생은 끝까지 거부를 어쨌든 일제도 안창호 선생을 이용해서 뭔가 한일합병의 어떤 명분을 얻으려고 이런 그렇죠. 노력을 했었던 네, 거죠. 그만큼 이제 안창호가 거물급 우리한테 조선에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공동가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안창호 선생은 이렇게 명망도 있고 네. 영향력도 있고 결국 끝까지 그 마음의 진정성을 갖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나요? 네, 끝까지 그렇게 사셨죠. 물론 이제 이걸 잘 의심하는 몰라서, 분들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좀 의심하는 분들도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가들 중에는 네. 그 1920년대 자치운동이 벌어질 때 그 안창호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네.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일제의 정치가들 중에서 안창호가 이제 계속 상해 쪽에서 임시정부를 주도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그 이광수나 뭐 이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 자치운동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접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을 받죠. 안창호 선생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제가 판단하기엔 그거는 이제 접촉 정도로 끝났던 것 같고요. 확실하게 자치운동에 참가했다거나 뭐 이런 것 모습은 안 보이거든요. 또 안창호 선생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오른팔 왼팔 했던 분들이 다 친일파가 됐어요. 나중에. 오른팔 왼팔이 누굽니까? 오른팔은 안창호라고 이제 흔히 얘기해요. 그렇죠. 안창호 선생의 오른팔도 안창호 선생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지금 우리 비교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 오른팔 왼팔이 누굽니까 그러면? 키워도 안 되고. 웃으면 힘들잖아요. 네. 네. 나 미치겠다. 오른팔 왼팔이 누굽니까? 안창호의 오른팔은 이광수로 이제 흔히 얘기하고요. 춘원 이광수. 네네. 네. 왼팔은요? 왼팔은 정인화라는 목사가 있어요. 나중에 목사가 되는 처음 분인데. 듣는 사람인데요. 네네. 유명하지는 않죠. 근데 이 두 분이 다 독립운동을 했어요. 네. 안창호하고 같이. 그런데 이분들이 다 나중에 변절합니까?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뭐냐면은 친일파가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다 친일을 해버리니까 이제 덩달아서 이제 안창호 선생도 욕을 먹는 거죠. 네,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최측근 두 사람이 변절해서 악질 친일파가 되니까 네, 그 비난이 안창호 선생에게 네. 좀 미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어찌됐건 오늘 방송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토 히로부미와 했던 회담에서 했던 말 예.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 혁신하게 하라. 네. 이 말이 참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가 진짜 아주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통하는 말이다. 우리가 운전하겠다. 네. 예? 한반도는 우리가 운전하겠다는 그 운전자론. 예, 이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닌가. 네. 예? 사실 이게 한반도가 너무 그런 그렇네. 위치가 네. 굉장히 지정학적인 위치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위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다 보니 뭐 한쪽으로 쏠리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쪽 저쪽으로 막 쏠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우리 스스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야만 이게 제대로 그렇습니다. 할 수 휘둘리지 있습니다. 않고. 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조선은
조선인의 손으로 운전하게 하라. 네. 도로에 앞정만 뿌리지 마라. 이런 얘기. 꽃을 뿌려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이게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네. 오늘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신민의 얘기는. 네.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얘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조 작가님? 네, 다음 주에는 네. 이 신민애가 네. 비밀 결사라고 했는데 네. 도대체 그 비밀 결사적 행동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와 실천 두 바퀴로 달려온 26년. 시민의 힘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듯이 촛불 시민 정신으로 역사 적폐를 청산하겠습니다. 인권,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작은 힘이 모여 역사를 움직입니다.